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과 YTN 같은 뉴스 채널을 어느 민간 사업자가 살려고 할까요?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 채널들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강성노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방송사를 누가 사려고 할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봤나요? 이거 민영화 주장하시는 분들?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걸 거예요. 그 다음에 KBS 수신료 이거는 저는 이거 생각이 다릅니다. 수신료 뭐 없애자 이런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경영적으로 압박받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세계 언론이 보장합니다. 경영적으로 압박받는 언론사는 노조가 세지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의 힘이 세져요. 거기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그럼 경영 압박을 해주면 KBS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노조가 더 세집니다. 지금도 더 세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장 교체하고 이사진 교체해서 하자. 이건 국민들한테 너나 다 똑같아. 이건 정말 공영방송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정말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딴 건 죄송합니다만 하는데도 지금 있는 사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게 좋죠. 미디어 오늘 이제 권력이 정권이 변화되는 시기가 되면 뭐 여러 분야에서 뭔가 바꿔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이 권력 변화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진화적인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다시 원상복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저는 이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영방송이 오늘 주제니까요. 왜 그러냐면 실제 공영방송을 아까 뭐 이 전 정권 지금 현재 정권이죠. 들어왔을 때 이 KBS에 있었던 일이 그럼 KBS의 공영성을 더 높이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됐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도리어 더 정치적으로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정치도구가 되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 뭐 대부분의 언론인계 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의 어떤 그런 거리두기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생명력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언론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인 스스로가 처음에는 정치 권력이 언론을 장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언론인 스스로가 정치 권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발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이런 현상으로 아마 이전 정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바뀐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이 자칫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특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다시 또 똑같은 일을 또 재판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우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부터 언론이 스스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이게 됩니까? 이게 파워포인트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를 좀 보면 이건 어느 분이 주장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선거가 끝나고 어떤 새로운 그 정부에 대한 뭐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공영방송의 제도를 좀 바꿔볼까?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제가 기억나는데요. 2004년도에 그 당시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안을 제가 만들어서 입법을 해줬거든요. 그 당시 박형준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 만든다 그러니까 방송계에 계신 분들이 이게 무슨 독재 정권의 무슨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요. 그 뒤에는 마치 이것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권력의 어떤 시도라고 봤는데 그래서 엄두도 못 내봤죠. 근데 이제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가 필요하긴 한 것 같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약간 정치적인 꼼수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KBS나 MBC나 이런 데 거버넌스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죠? 거버넌스, 거기 임원들이나 경영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처럼 이전 정부 하던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강기영 이사님 당하신 것처럼 또 뭐 흠집 내기 해가지고 바꿔치기 하고 해야 된다 이거. 그럼 국민들한테 이거 또 뭐 너도 마찬가지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건 아닌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영화 얘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민영화에 대해서 전에부터 많이 주장을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다 뒷분에 얘기하자면 고민거리는 민영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부터 나왔던 민영화와 지금 다릅니다. 민영화 처음 나왔던 게 1993년도 YS 정부 때입니다. 민영화를 시도했었어요. MC 민영화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방송개발원 그때 정책연구실에서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 3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과 YTN과 같은 뉴스 채널을 어느 민간 사업자가 살려고 할까요?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 채널들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감성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이 방송사를 누가 살려고 할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봤나요? 이거 민영화 주장하시는 분들?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아마 사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2009년인가요? 10년에 엘고가 한국에 2번 왔었습니다. SBS 그 디지털 포럼에 와서 그 양반이 그때 와가지고 처음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뉴스 채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만나보니까 뉴스 채널 별 희망이 없다 앞으로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마이뉴스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미국 가서 뉴스 채널 안 하고 커런트 채널을 만든 거예요. 다큐멘터리 시사 채널, 시사 다큐멘터리 채널이 짧은 컨텐츠만 돼 있는. 그때 이미 뉴스가 이게 생산성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생존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생각했던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KBS 예능 오락 프로에서 번 돈 가지고 기자들 먹여 살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뉴스는 재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거 살까요? 이건 고민해봤나요?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KBS 수신료 이거는 저는 이거 생각이 다릅니다. 수신료 뭐 금지 없애자 이런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KBS가 정상화된다는 걸 뒷분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그동안 여기 이 현재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정당이나 보수적인 보수적인 진영에 계신 분들이 하도 그동안 KBS가 미우니까 에이 골탕 좀 먹어봐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특히 한전 병가로 병가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데 물론 한전 병가로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인 개선을 찾지 않고 무조건 한번 줄여보자. 너 골탕 좀 먹어봐. 라고 해서 통제한다고 해서 이 언론이 과연 공영방송이 될까요? 경영적으로 압박받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세계 언론이 보장합니다. 경영적으로 압박받는 언론사는 노조가 세지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의 힘이 세져요. 거기.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그럼 경영 압박을 해주면 KBS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노조가 더 세집니다. 지금도 더 세질 거예요, 언론 노조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찬성하고 이런 문제도 하는 거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균형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장 교체하고 이사진 교체해서 하자. 이거는 국민들한테 너나 그나 다 똑같아 하고 됩니다. 이건 정말 공영방송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건 이상합니다만. 하는 게 지금 있는 사람도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공영방송 위기라는 거 2000년대 초반부터 처음 등장했습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시작한 게 2004년입니다. 처음. 그때 정현주 사장이 수신료 인상안 처음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으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았습니다. 공영방송의 위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졸린 목적. 왜? 지금 공영방송 필요한가? 이렇게 채널이 많아지는데 인터넷 매체가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그때가. 다채널 방송만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인터넷, 케이블 TV나 위성 방송만 있을 때 이 얘기가 벌써 나왔었어요. 지금 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정적 위기, 뭐 당연한 거죠. 왜? 광고 수입이 그때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광고 수입 안 하면 수신료를 해야 되는데 수신료는 국민들이 또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옛날같이 국민 전체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내냐 안 해요. 안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신료가 계속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없애는 나라도 많아지잖아요. BBC도 골치 아픈 세금인데도 지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아시겠잖아요. 그렇게 되죠. 조직적인 위기는 뭐 방만한 경력은 대한민국의 90년대 말까지 IMF 직전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KBS, MBC는 초호황이었습니다. 1년에 진짜 뭐 흑자를 무지하게 나가지고 돈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수익이 2002년도에 지상파 방송 광고 총 액수가 2조 5천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1조가 안 돼요. 삼겹살 합해도. 그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가 2002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약화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전위기가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당시 계시던 분 죄송합니다만 위기는 위기일 뿐 부자가 많이 3년은 간다. 이게 뭘 할 수 있냐면 그렇게 2000년대 초반서부터 2010 몇 년, 20년 됐고 올 때까지 계속 경영 압박을 받으면서도 종업원들의 복지 후생 사업은 계속 했거든요. 모든 경영진이 해줬거든요.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러네요. 이걸 누르면 돼. 이걸 누르면 돼. 그런데 조금 제 KBS, MBC 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 매출액 떨어지고 있죠. 시청률 하락하고 있죠. 영향력 상실되고 있죠. 신뢰도도 이렇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일부러 약오를 하고 지금 보낸 겁니다.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시청률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KBS, MBC입니다. 지금 여기 10위권에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조사하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아마 TVN이 한 5개쯤 차지할 거고, 그죠? 뭐 넷플릭스 빼더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때 시청률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시청률이죠. 이게 전설의 시청률이잖아요. 제가 약오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볼까요? 지금 평균 시청률 아마 5%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그 이하? 평균 하루 종일 종일 편성하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합편성 채널에서 뭐 TV조선 같은 데가 한 3%까지 따라온다는데 조금 있으면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그냥 추락한 거예요. 제가 이 한자로 왜 썼냐면요. 처음에는 두껍게 이게 진하게 하다가 진하게 하니까 모양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쓴 겁니다. 한자로. 그래서 보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어디 오마이뉴스인가요? 어디 아니요 뭡니까 그죠? 미디어 오늘에서 만든 표 같아요. 그죠? 신뢰하지 않는 매체에 TV조선과 더불어 아주 그 강력하게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과연 공영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더 심했죠. 아까 뭐 뒷부분에 오정환 그죠? 본부장님께서 더 잘해주실 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정치 노예라는 말이요. 제가 보니까 저게 이제 사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경영적 압박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 어떤 그런 것들을 제도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친화적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되어온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정치 후견주의가 된 거예요. 후견적 미디어라는 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특히 이제 선진국들 말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들의 존립 근거를 제도에 의존하다는 게 결국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치 도구화가 되는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제가 보니까요. 2002년도 선거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때 국제학술 논문에다가 국제저널에다가 논문을 냈는데요. 선거보도 2002년 때 선거보도 보니까요. MBC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효선이 미선이만 가지고 거의 한 두 달을 그거를 울고 먹었어요. 하루에 막 10개씩 나갔습니다. 꼭지가. 다른 방송하고 게임이 안 돼요. 장갑차 치에 죽은 그 학생 그것만 가지고 MBC가 그리고 나중에 수도 이전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MBC가 1등 공신이더라고요. 전부 총체적으로 제가 다 통계 분석을 했는데, 뭐, 괜찮으시면 한번 제가 전화를 보여드릴게요. 국제전화를 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디어의 정치 의견은 이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결국은 내가 볼 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파는 복수열전이다. 내가 그동안 당한 거 너한테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과 천정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잘 알았던 거죠. 내가 자발적 정치 노고화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압박을 하면 간접적이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으로 조합주의 통제로 간 거죠. 노조와 국가는 하나도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노조가 모든 걸 공영방송을 알아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아서 기어준 거죠.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를, 이걸 자발적 통제라고 하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인사권과 여기 종사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적폐청산과 관련했던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집권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했던 공영방송 특별다수죄, 이사제, 거버넌스 변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법안 발의까지 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그 당시 국민의당하고 같이 했죠. 똑같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집권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하고 비등비등하게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년에 가서 이거를 폼 잡느라고 내놓은 게 그 정필모 의원 아닙니다. 그죠? 국민적 거버넌스로 뭐 하겠다. 시민 대표를 수백 명을 뽑아서, 그렇죠?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뭐합니다만. 이게 마지막에 생생되게 한 거예요. 뭐 지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거 하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라는 게 얼마나 웃기잖아요. 특히 언론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거의 뭐 저쪽은, 그쵸? 1인 1일 시민단체입니다. 1인 1일 시민단체. 그죠? 한 사람이 멀티플레이어예요. 몇 개씩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뭐 자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뭐 압도적 다수가 되죠. 그리고 똑같이 정파적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안 될 거는 거 알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노조가 결국 장악한 게 편성위원회, 이거 법안이 돼 있습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업방송도 편성위원회 의무적으로 노사동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무석수가 안 돼서. 그러나 이거는 이거 굉장히 위헌 소지가 많은 겁니다. 언론노조가 편성권에 대해서 절반을 장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실상 자기네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되겠고, 그거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경영진을 노조가 관여해서 경영진을 뽑고, 그 다음에 경영진의 인사권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회까지 발의했던 거죠. 시청자위원회도 셉니다. KBS, 그죠? 뭐 별거 다 합니다, 거기도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옛날처럼 폼 잡는 기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2018년도에 노사협의사, 방송 4사, EBS까지 노사협의죠. 이게 사실 산별 노사협약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산별 노사협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론노조하고 협약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왜? 언론노조의 각 본부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언론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실제자 그 협상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약하자마자 방송 이렇게 했죠. 이건 뭐 제가 그냥 그림을 제 책에서 나온 걸 해왔는데요. 그래서 실제 민주노총 산하에 돼 있고요. 언론노동조합은 이렇게 산하기관으로 돼 있죠. 그래서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언론노조의 가장 이게 왜 위원이냐면요. 언론노조의 정치위원회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예. 그러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노조가 방송의 편성권에 개입할 수 있는가? 위헌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크게 얘기 안 해요. 제가 논문을 한번 발표했는데 그 인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친구도 있다. 그리고 이거 위헌이라는 거 헌법학자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잘 안 써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삼별로죠. 공정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니까 후면역 체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해준 게 뭐냐면 광고 규제를 완전히 다 해줬죠. 중간권까지 다 풀어줬죠, 결국은. 뭐 그게 풀어줘서 효과가 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사실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인터넷 미디어가 세니까.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뭐 이제 정권 끝났으니까 추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추진 안 하겠죠. 반대하겠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다채널 방송이나 UHD 음편성은 뭐 별로 큰일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다 풀어줬습니다. 방통위원회가.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규제를 특히 유튜브 규제를 많이 했죠. OTT 규제. 그러니까 유튜브 규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란 딱지라든지, 그죠? 유튜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송 미디어에 준하는 형태의 규제를 해보려고 시도를 계속했죠. 지금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OTT 법안 규제가. 들어와 있죠. 네, 뒷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좀 도와준 거죠. 예, 정치적으로 잘 해주니까 도와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조가 이런 걸 장악했다는 건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 연도별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광고 확대 정책을 해왔는데 뭐 효과를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이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리고 보시면. 왜냐면 이게 뒤에 건 작아서 더 쓰지를 못했는데요. 계속 광고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라고 시간을 주고 뭐 다 풀어줘도 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풀어달라 하는 것까지는 뭐 해준 거예요. 생생히 내준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OTT 규제법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여야 간의 협상에서 이 법안도 아마 대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유료방송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가 이런 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통제와 결국 사업자의 자발적 광고, 그러니까 자발적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결국 섞여가지고 자기 검열 형태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이거죠. 감사원검사가 4번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아마 앞으로 또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 바뀌면 할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름만 안 하고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이거 지적 개선해라. 개선 안 돼요. 똑같이. 복리우선 계속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직원들한테 해준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들한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공영방송 잘하겠다, 수준이 올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와 정치적 도구가 결국 공기일배변 배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문제. MBC 뭐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MBC가 한때는 뭐 신도 포기한 직장이었잖아요. 그냥 뭐 신도 감당이 안 되는 직장이었었잖아요. 뭐 요즘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내부적인 방만한 구조, 그리고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너무 컸다. 그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소외받게 된 이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립근거 좀 바꿔보자 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쟤네가 뭘 생각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공적 책무가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 그런데 공익개념이라는 것은 이 정부, 특히 민주당이나 진보 정권에서 아주 많이 써먹어서 공익 얘기하면은 좌파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얘기 못하죠. 그냥 이연령 비연령으로 막 썼으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이 정부가 특히 좌파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슬로건이 공익이었으니까. 공익, 공영, 공동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애매하게 용어를 뺏긴 거죠. 그런데 이 공영방송의 공공독점, 퍼블릭 모노폴리라는 것이 과거에 가부장적 독점 방송에서 시대예요. 우리 그거는 국민들이 이거 하나 잘해주자 하는 거예요. 방송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책무를 좀 바꿔야 될 게, 그래서 차별화된 걸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또 하나는 공공조직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수신료도 올려주고 이제 공영방송 필요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이것이 양자가 같이 맞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시스템. 그죠? 체제입니다. 근데 원래 공영방송은요, 외국에 가면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예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국민의 봉사라는 게 정보를 잘 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진짜 서비스 하자, 이제. 하는 겁니다. 잘해주자. 그래서 서비스라는 이 봉사의 개념을 가서 권력기구에서 서비스기구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이걸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 정확한 지식, 알 권리를 해주는 것. 사회가 분화되고 있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제 한번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글로벌 미디어 시대인데요. 뭐 뒷분에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재밌는 게 뉴스가 굉장히 다원화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보면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뉴스는 굉장히 국가가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또 공영방송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 그만큼 국가적인 어떤 뉴스의 어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한번 사실 KBS나 YTN 국제뉴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거기에 진짜 돈을 준다 그러면 국민들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별하게 가자. 그래서 차별적 공영을 하자라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거. 객관적 지시, 사회통합, 공공미디어, 보편적 접근성. 이거는 이런 쪽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윤석열 캠프 후보의 그 공약 중에 디지털 정부라고. 이건 제가 그냥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디지털 정부가 뭔가. 근데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공약만 봐가지고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신 분들은 뭐 딴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제가 혼자 앉아서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 디지털 정부가 저 박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박스처럼 그냥 인공지능이나 이거에 의해서 자기 순환적으로 뺑뺑 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외되고요. 그런 그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외적 감시는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니까. 그죠? 디지털 정부가.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해줄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인데, 모든 언론은 그렇게 못하죠. 상업적인 욕구를 받고 있고, 그죠? 다 자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 여론을 형성하고 감시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죠? 굉장히 다른 의뢰압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올바르지도 못할 수 있으니까 공영방송이 그걸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자기 수만적인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가 돼가지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보다는 특히 인공지능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확장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공 영역을 좀 다시 부활하는 의미에서 공영방송을 생각해보자. 이건 뭐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원래 전자민주주의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인풋을 좀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이게 전자정부 개념이고 1970년대부터 나온 전자정부 개념이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확장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 과제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첫째는 제가 이거 지난번 언제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공공, 공업, 공익, 뭐 공짜, 퍼블릭이 들어가 있는 방송이요. 한 100여 개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왜? KBS 산하 채널까지 하면 10개가 넘죠. 1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1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라디오 뭐.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공익 채널, 뭐 공공 채널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보도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IPTV 저 뒷부분에 가보면 뭐 이상한 거 많죠? 정부 부처들이 갖고 있는 채널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TBS가 원래 교통방송이잖아요. 근데 TBS를 저렇게 정치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사실 옛날 조선시장은 그 재미로 그걸 안 내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개보는 94년도에 있을 때 교통방송 처음 안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시가 가져갔어요. 서울시가 가져갔는데, 서울시가 뭘 왜 가져가냐, 교통방송. 그랬더니 조선시장이 그때 후보였습니다. 조선 후보가. 그러니까 조선시장이 됐어요. 되고 나니까 공약 때는 뭐라고 그래요? 후보 때 토론회에서는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왜 시가 왜 가지고 있냐고. 그런데 되고 나니까 좋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설하고, 나와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살짝 이용했는데, 그죠? 입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써먹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죠. 제가 여기도 안 한다면 뭐 굉장히 많죠. 심지어 정부부처가 홈쇼핑까지 하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정부부처가 홈쇼핑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죠? 중소기업청이 어떻게 홈쇼핑까지 하는 채널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제도적인 보장을 해주잖아요. 막 수수료도 줄여주고 막 채널도 앞쪽으로 붙여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정치 도구화도 되고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많은 채널들이 전부 방송발전기금이라든지 정부 예산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대성장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예산 갖다 퍼서 해야 되고. 그럼 각 부처들은 왜 할까요? 제가 좀 나쁜 얘기 하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처에 퇴직하신 분들 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중소기업청에서 홈쇼핑 채널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공청회 때 제가 토론자였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거기 있는 중소기업청 국장이 나오셨길래 혹시 그거 나중에 여기 국장님이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장이시죠? 물론 지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방송 체제가 좀 이제는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좀 정치 권력에서 좀 한번 해보자. 아까 뭐 어느 분이 의원님이 앞에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러면 공영방송에서 노조도 철수하고 우리 권력도 철수하겠다. 정치 권력 집권당이 철수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니들 한번 해봐라. 제대로 하면 수신료 올려주고 하는 거고 그냥 거버넌스 억지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이상적인 것 같지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지금은 잘못된 게 뭐냐면 실제적 권한도 없으면서 이사회가 규제도 하고 경영도 책임지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권한도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 그런데 규제와 경영 책임을 좀 분리해서 가는 건 어떨까. 규제를 좀 다원화시켜 가는 것도.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지금은요. 왜? 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좀 재현을 좀 아까처럼 그냥 무조건 준다 안 준다로 가지 말고 제도적으로 개발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발달할 때 쭉 이거 보면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기득권을 가진 정파가 양보를 했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더라고요. 저기 몇 개 썼습니다만, 그죠? 명예혁명도 그랬고요. 소련의 붕괴도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6.29 선언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일정 부분 양보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6.29 선언이 잘 됐다 이런 건 떠나서 권력이 양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언론도 마찬가지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권력 안 잡을게요 하면 그 정부 관련 기구들은 그 권력의 힘이 언제 세지냐면요. 권력자가 잡고 있을 때 그 기구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일반에게 알려졌을 때. 근데 나 안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화되죠. 뭐 권력 약화되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정치적 갈등을 좀 풀어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언론 노조 문제는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과 같은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이 어떻게 그게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새로 집권한 정당에서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이 문제는 언론 노조가 퇴출돼야 됩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수신료위원회를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올려주지 말고요. 이 거버넌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좀 나눠가자. 공영방송 이사회도 있지만 공영방송위원회 어차피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걸 방송위원회가 통신위원회가 하든지 공영방송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런 외부와 내부가 그래서 이사회는 주로 경영 책임을 많이 지게 하고 그다음에 하자. 수신료위원회도 하나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 독일같이 이렇게 이상적이진 않더라도 좀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 하는. 그래서 수신료가 단순히 수신료를 올리냐 내리냐가 아니라 그 경영을 얼마나 투명 있게 내가 감시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도화 방법. 물론 자율규제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로 다원적 규제 체계라고 써봤습니다. 수신료위원회는 이건 제가 전에 만든 편인데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그냥 지금 KBS가 수신료를 못 올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겁니다. KBS가 수신료에 인상안도 만들고 인상 적정 가격도 결정하고 그것도 뭐 얼마를 쓴다는 것까지 KBS가 다 해요. 그러면 KBS 혼자 한 거예요. 그걸 만든 게. 그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 동의가 되겠어요? 좀 다양하게 더 투명하게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미디어는 뭐 이따 토론에서 나오시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공미디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정보산업기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지자체 방송, 교통방송이 좋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가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의결을 해버렸어요. 내년부터 경기도 교통방송 한다.
그럼 뭐 그랬어요? 경기도지사가 쓰는 거예요. 뭐 자기가 누가 도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시도가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 이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공공 채널에 대한 목적, 그 근거, 사실 TBS 시사 프로는요 허가사항으로 보거나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통정보를 기본이고요. 거기에 준하는 정보만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시사 프로하고 토론 프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된 거죠.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공공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공익 채널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무 편성 제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해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진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의무 편성 제도가 이게 지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다 돈으로 지금 계산하거든요. 머스트 캐리를. 그러니까 돈이 이게 송출 수수료가 이게 무료냐 이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제도 문제로 돼 있으니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지자체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뉴스 채널을 정부가 공공기관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뉴스의 가장 큰 힘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예요. 사회의 여러 가지 권력 집단에 대한 감시인데요. 가장 큰 권력 집단이 국가예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뭐 직접 소유든 간접 소유든 지분 소유든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권력 감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공소유의 보도 편성 채널은 이제는 한번 정리해야 된다. 이 문제는 정말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채널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소입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많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해결하시고. 제가 이 구호를 안 들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만나면 좋은 방송이 MBC의 로고죠. 예. 지금도 씁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로고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여기 보니까. 한 몇십 년 됐죠. 예. 예. 그래서 국민의 방송은 KBS 로고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봤습니다. 만나면 좋은 국민의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발제를 해주신 황금